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김학생의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가로 안에 들어갈 진단명을 써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진료기록지는 김학생이고요. 남자 12살. 그래서 항목에서는 신체검진에서 신장, 체중, 머리둘레를 쟀는데 신장은 130, 300분위수 미만이래요. 신장이. 그 다음에는 체중은 33.5kg, 100분위수. 머리둘레는 51, 정상범위고요. 진단검사 약물자극검사를 했더니 약물자극검사를 한 이유가 있겠죠? 성장호르몬 최고 반응치. 그러면 약물 자극은 성장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는 약물을 썼나 보다. 그거의 최고 반응치가 4.2 나노그램인 거고, 그 다음에는 방사능 검사에서 골격발육 지원을 발견했대요. 병력조사를 했더니 전반적인 건강상태 좋고요. 부모하고 누나 키 다 정상이에요. 근데 얘의 성장 속도와 키 성장 속도가 조금 지연되어 있다는 거죠. 학급에서 가장 키가 작고 친구들이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대요. 진단명이 뭐냐를 물어본 문제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질환이 지금 모양인데 일단 부모와 누나의 키가 정상인데 얘만 지금 키가 작은가 봐요. 집에서 보니까. 그리고 성장호르몬을 갖다가 투약해서 성장호르몬 최고 반응치를 봤더니 4.2 나노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신장이 130.0cm인데 300분위수 미만이래요. 300분위수 미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300분위수 미만. 그쵸? 10, 100분위수. 이런, 그쵸, 용어 갖다가 갖고, 그 다음에 머리둘레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골격발육은 지연되어 있다. 어떤 질환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질환이에요. 다만 이게 지금 누나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집에서 뭔가 요인이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건 아니죠. 원인을 잘 모르나 보다. 그래서 특발성 성장호르몬 결핍증. 이렇게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이고, 보편값이 뭐냐면 성장호르몬 결핍증이에요. 그거 중에,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원인을 잘 모름. 특발성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성장호르몬 결핍증. 원인은 뇌종양, 선천성 기형, 두개강내 방사선 주사 같은 기질적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인도 있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거를 다 뭐라 그래요? 특발성, 이디오패스이라고 얘기하죠. 원인을 잘 모름. 특별히 찾을 수가 없어서 난산이나 조산, 조기분만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를 특발성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한다. 소아 4천에서 10,000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한다. 뇌종양이 있으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죠.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고요. 두개강내 방사선 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보토리가 원인이 뚜렷하지만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한다. 증상은 출생 전에 성장호르몬 결핍이 발현된 경우라고 한다면 음경이 작아요. 미소음경, 작은 음경. 또 고환도 작고요. 그 다음에 음당도 굉장히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발견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신생아 시기에 황달이라고 있었죠. 신생아 황달은 뭐였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황달은 아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생리적 황달, 병리적 황달. 병리적 황달은 출생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죠. 생리적 황달은 어때요? 아기 태어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애들이 놀이끼게 졌다가 또 나아지기도 하죠. 그부터 우리가 생리적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생아 황달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병리적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이거나 표준 편차 2, -2 표준 편차 미만이고요. 키는 300분위수 미만으로 서서히 애들이 보통 키가 작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키가 300분위수 미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300분위수예요. 100분, 100명 중에서 몇 번째? 앞에서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키대로 번호 줬었잖아요. 쭉 세워가지고서 100명 중에서 앞에서 세 번째이다. 그 다음에는 -2 표준편차 미만이다. 대표적인 D번은 진단 소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은 지문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체와 상체 간의 정상적인 골격의 비율은 가지지만 신장에 비해서 다소 체중이 많고, 이 체중이 많아요?
33kg면은 130kg에 비하면은 체중은 좀 나가는 거죠, 지금. 그쵸?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고요. 체간 비만을 보일 수 있다. 치아와 골격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아까 치아 골격의 발달이 지연됐다고 얘기했었죠, X선상. 대표적인 지금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진단 소견을 갖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거를 의사 소견인 그게 지금 뭐예요? 병력지를 가지고서 진료 기록지를 가지고서 대표적인 증상들을 갖다가 부연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예. 진단 검사 중에 이제 그래서 얘가 대체 왜 이렇게 성장 호르몬 결핍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정말 부족한 거야?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보통 언제 분비가 되냐면 우리 왜 애들이 잠을 잘 자야 애들이 키가 잘 큰다 어른들 말 있죠. 그게 증명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밤에 9시부터 몇 시, 그다음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새벽에 이렇게 보통 분비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에는 그때는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확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입원을 해서 공복 시에 성장 호르몬을 내부적으로 투약을 해줘요. 그래서 검사를 갖다가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난 후에 측정을 했을 때 7 내지 10 나노그램 이하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는 얼마였어요? 4였으니까 얘는 성장 호르몬을 외부적으로 줘도 분비가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진단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해서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에서 봐야되는 내용이어서 같이 해서 봤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나머지 질환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갔다 하도록 할게요. 성장 호르몬 결핍은 제가 여러분 저기 있죠.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국가 의료정보 거기 포털에서 다 긁어온 것들이거든요. 아주 설명 자세하게 나오고 동영상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 이 진단 기준이 잘 나온 책이 별로 없어요. 아동간호학 책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내용들을 끌어와가지고서 기본 내용들을 좀 더 추가해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특발성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외부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이 아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거는 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발성이란 말이 붙어야지 그래도 올바른 답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성장 호르몬 결핍은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것처럼 부모와 누나의 키는 정상이래잖아요. 그러면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유전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아이가 만약에 뇌 문제나 다른 신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약오란 말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특발성이란 말이 붙는 게 그래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의사의 소견하고 좀 더 부합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서 뭐가 나오면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이 발견, 뇌종양이 있는 것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던가 그럴 때는 그냥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맞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발성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맞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출제를 하는 사람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서 체질성, 유전성 이런 걸 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은 부모와 누나의 키는 똑같이 저하 이렇게 냈겠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학원마다 다 답이 틀리잖아요. 특히나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 어차피 최근에는 다 답을 발표하니까. 주관식은 다 틀려요. 강사마다 내놓는 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답을 볼 때 그거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책을 다 뒤져봤을 때 전체 제목은 뭐냐면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란 질환이에요. 그런데 원인은 다양할 텐데 왜 이런 질문들을 넣었을까? 그거를 한 번 더 퀘스천을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양호다. 부모와 키, 누나의 키도 정상이다.
라고까지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모호한 성장 호르몬 결핍보다는 좀 더 원인을 잘 모름에 대한 특발성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닐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특발성을 잡아가지고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됐죠? 예, 자, 거기까지 해서 봤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답이 다른 학원하고 다 틀려요. 다 강사가 생각하는 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생각하는 답은 그냥 강사의 답인 거고,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 답인 거지, 또 실제로 어떻게 채점됐는가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고, 특발성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했는데 틀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성장호르몬 결핍이 들어갔으면 점수를 줬다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천식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차례대로 써보는 문제이죠. 우리 지난번에 성인가락 갔을 때 이 문제 봤었죠. 이 문제 그림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림, 도표, 특히나 병리 파트는 꼭 보셔야 돼요. 거기 지금 성인간호학의 병태생리 파트 있죠? 꼭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여기 말고도 현문사 책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천식이 병태생리에서 보면은 왜 1차성, 그 다음에 또 지연성인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해서 보셔가지고 이거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자, 천식은 대표적인 알러지성 질환이죠. 알러지성 질환의 알러지가 뭐예요? 옛날에 공부했던 걸 또 리마인드를 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떠올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면역을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공부를 했잖아요. 면역 정의가 뭘까? 이게 알러지성 질환은 면역 병리,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면역이 뭐예요? 정의를 깔끔하게 하고 확실하게 알아두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시험 문제 다시 얘기하는데 정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면역이란 게 뭐예요? 뭐. 면역은 자기하고 비자기를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을. 기억 나려고 하죠? 자기하고 비자기를 구별해요. 그래서 비자기를 없애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 그죠? 그러다가 보니 감시 기능도 갖고 있고 보호 기능도 갖고 있고 구별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면역을 정리하면서 왜 기출이었던 문제에서 1차 면역과 2차성 면역이 있다. 지난번에 왜 이뮤노글로빈 M, G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또 면역에서는 보면은 국시에 나왔던 것이 왜 면역의 기능이 뭐냐. 면역을 정의해라. 이런 거 나왔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서 비자기를 없앰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거. 그거를 면역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체액성 면역도 있고 세포성 면역도 있다. 그림에서 다 같이 해서 봤던 것들이죠. 그러면 알러지라는 건 뭐냐? 대표적인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알러지는 뭐예요? 난 저 사람 보면 알러지 생겨. 이러잖아요. 보통 때는 비자기에 대해서 별로 남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어때요? 지나쳐요. 그래서 비자기에 대해서 알러지를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할까? 면역병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다가 보호하는 반응이 생기는 거.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그게 지나친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될 물질에 대해서 그걸 어때요?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들어간다. 그게 지금 알러지의 대표적인 정의예요. 자, 면역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보호함. 알러지는 이 면역 반응이 지나쳐서 오히려 자기를 해치게 되는 거. 이거를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식이란 질환을 봐요. 자, 천식은 대표적인 알러지성 질환이죠. 그러면 남들은 꽃가루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나?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얘만 혼자 어때요? 막 꽃가루야 해가지고 자기만 지나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알러지원이 내 코에 들어왔어요. 내 코에 지금 들어왔고 기관지에 들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항원에 대해서 어때요? 인체가 항치를 만들었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이거 이상해. 지나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쵸? 알러지성이 있을 때 생기는 항체가 이항체인 거죠. 이 항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비만세포 표면에 지금 부착되어 있겠죠. 그쵸? 이 항체가 비만세포 표면에 부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이 항체만 생겨 있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 들어왔었던 항원이 들어왔네. 이 항체가 반응을 하면서 뭐가 돼요? 비만세포가 파괴되면서 탈과립되면서 비만세포 내에 있던 히스타민, 브라디키닌,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히스타민의 대표적인 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알러전 흡입. 자, 그럼 인체에 뭐가 순환해요? 이뮤노글로빈 E가 순환을 하죠. 그래서 기관지에 비만세포 표면에 이 항체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알러지원이 들어왔을 때 저 비만세포가 탈과립되겠고 그러면서 히스타민, 블라디키닌 같은 물질에 의해서 기관이 수축과 함께 점액의 과다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이 항체하고 비만세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요. 이거 2014년도 지금 시험 문제예요. 천식은 그전 연도에도 나왔었죠. 그쵸? 병리 과정을 쓰라 이런 문제가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나온 것처럼 히스타민이 비만세포가 탈가립되면서 분비되는 물질의 종류를 제시를 하라.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물질을 써야 돼요, 여러분은?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그렇죠? 브래디키닌 이런 물질들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식의 증상에는 기관지 수축, 점액의 과다분비, 기도 부종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써야 돼요? 히스타민의 작용에 관해서 관련돼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히스타민의 작용은 뭐예요? 기관지 근육을 수축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점막세포의 분비를 자극해서 점맥을 과다분비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기도에 부종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증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흡곤란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 보는 거죠. 이거 외에도 또 증상이 뭐 있나? 천식의 증상을 제시를 하라. 천식의 증상을 쭉 쓰고 병리 과정을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근데 추가될 건 뭐 있을까요? 이렇게 기관지가 수축하다가 보니 호기를 할 때 쌕쌕 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천명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휘징 사운드. 또 공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좁아진 공기를 갖다 기관을 또 통과하느라고 보통 우리가 협차음 같은 거 들릴 수가 있겠죠. 과다호흡을 할까? 초기에는? 보상을 하려고 과다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과다호흡에 따라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가 지금 기출되었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집어봤어요. 자, 천식 내려가서 보도록 해요.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 가역적인 기도 폐쇄 및 기도의 가민성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폐쇄성 폐질환이죠. 원인은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시험 문제는 알러지 원인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보통 알러지는 외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인성 천식.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내인성 천식.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막 받았더니 막 천식 증상이 생겨요. 또 감염 때문에
호흡기 감염이 왔더니 천식이 생기는 것도 있죠. 저는 감염성 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만 오면 천식 증상이 심해져요. 또 약물, 아스피린 같은 약물 때문에 천식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에 찬 공기에 확 노출되고 나면은 갑자기 막 천식이 생겨요. 또 운동을 할 때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죠. 콩이나 부비동 질환 같은 것이 있을 때에도 천식 증상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내인성 천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러지성 천식은 일명 외인성 천식, 나머지는 보통 내인성 천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런 분류도 서인간호학은 잘 안 써요. 주로 아동간호학에서 그런 분류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양쪽 책 통틀어서 봤을 때. 자, 그럼 병리기 전 단계. 자, 병태생리는 수문사에서 기본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를 했어요. 초기 천식 반응이 있고 후기 천식 반응이 있다. 시험 문제는 초기 천식 반응이자 천식 반응을 단기적으로 쓰라 하고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기 천식 반응은 항원 노출 1시간 내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항원에 노출됐을 때 아까 이항체가 생성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비만세포 표면에 이항체가 부착되어 있어요. 항원에 노출됐을 때 항원은 비만세포 표면에 이항체에 부착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되죠. 그래서 아까 히스타민, 블레디키닌, 뉴코트린,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키닌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된다. 이것이 하는 역할, 기관지 평혈관을 수축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모서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부종이 생기는 거겠고요. 기관지 상피세포에 손상 갖다가 줘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기관지 경련, 점액생산 증가, 점막 부종, 짙은 가래 분비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초기 천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던 문제의 답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초기 천식 반응이자 대표적인 천식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도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시험 문제는. 1시간 내에 발생. 그런데 이 천식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생기는 게 약간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후기 천식 반응이에요. 항원 노출 5시간 내지 6시간 후 발생했다가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호상구가 증가되겠고요. 또 후중구가 기존에 침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파트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적 직경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막의 염증과 기관 수축 및 가다점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의 저항이 증가돼서 폐포 내 공기가 걸려서 어때요? 나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흡근육의 운동의 변화, 한기 갈지비가 불균해지고 동맥결 가스 분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병태생리에서 현재 지금 수문사가 초기, 후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병태생리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식 지속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스마, 스테이투스 에스마티쿠스라고 얘기하는 천식 지속증.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천식 발작 상태, 치료를 하면 가역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급성 호흡 부전이 오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환자 한기 보조기구를 받아야 한다. 천식 지속증은요, 저도 천식 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블라이저를 이거를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원을 해가지고서 계속 네블라이저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 이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걸 기관지 아니 천식 지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급성 천식 발작 생길 수 있잖아요. 급성 천식 발작 우리가 지금 봤죠? 갑자기 가다호흡을 하면서 막 가래를 뱉지도 못하고 호흡곤란이 어서 하고 나서 쌕쌕거려요. 그럼 급성 천식 발작은 거기에 준한 처치를 해야 되죠. 네블라이저를 하고 다 약물도 해봤어요. 본인이 자가분마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천식 지속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요.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인 뭐 쭉쭉쭉 봤고, 뭐 증상 봤어요. 자, 그래서 병리 과정을 다시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해가지고서 도표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림 좋아해요. 도표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보세요. 거기서도 가로치고 난 다음에 증상을 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아니면 초기냐 후기냐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아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표를 갖다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천식의 4대 증상을 들어라. 첫 번째가 디스미아, 호흡곤란. 두 번째가 기침이죠. 객담을 막 배출하려고 기침을 하겠고, 세 번째가 호기시, 천명음.
이거는 흡기, 천명음은요, 흡기시, 호기시 다 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흡기시 협착음, 좁아진 기도 갖다 공기가 통과할 때 들리는 소리가 되겠죠. 특징적인 증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천식의 4대 증상, 호흡곤란, 기침, 천명음, 그 다음에는 협착음이 들리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흡곤란이라고 뭐예요? 정의가. 우리 호흡곤란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호흡곤란은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주관적 증상이더라고요. 나 숨쉬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디스미아라기는 호흡곤란의 정의가 그러해요. 그래서 뭐 호흡수가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거 우리는 호흡곤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작 시작 시 기침과 함께 가슴이 지어오는 느낌이 들죠. 급성 발작에서 기성 맥박, 호흡 시 보조건을 갖다가 사용하는 노력성 호흡을 해요. 흡기 시 호흡 보조근이면은요, 여기 승모근, 어깨 막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쵸? 이런 걸 갖다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콧날이 이렇게, 코가 여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비계 확장으로 들어있죠. 발작의 종료 시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발생시키고 다양하게 진하고 끈끈한 극단 갖다 뱉고요. 호기 시간이 연장되고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맥박과 혈압 등 올라가게 되겠죠. 경한 저상수증이 호흡성 알칼리치기 초기에는 생기고요. 나중에는 저상수 혈증 때문에 호흡성 산독증으로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처음에 과다호흡을 할 때는 호흡성 알칼리증. 자, 이것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체내 O2 공급이 안 되겠죠. 호흡성 산독증에 빠지겠고 심해지게 되면은 대사성 산독증에 빠질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축배, 팽창, 과공명음. 안에 공기가 들어와서 갇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두들겼을 때 과다 공명음이 들리겠고 호흡음도 떨어지게 되죠. 호흡음이 있다 없다 줄었다는 건 뭐예요? 그쪽에 있는 폐포가 터지고 렁이 익스텐션을 하냐는 거잖아요. 그죠? 횡격막 운동도 저하가 되겠고 랩에서 봤을 때는 호상구가 증가되고 이뮤노글로빈 E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옛날에 이뮤노글로빈 E는요. 기출됐던 개까지 문제예요. 호상구도 마찬가지고 알러지성 질환이 있을 때 증가되는 거 E하고 호상구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천식의 랩하고 그 다음에 증상들을 같이 해봤어요. 자,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천식의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호흡성 지금 과다호흡을 하죠. 호흡곤란이 있는데도 과다호흡을 해요. 자, 기관지가 수축하고 공기가 나가지를 못해서 막 들이마시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내보내게 되겠죠. 과다호흡을 하죠. 자, 과다호흡 때문에 생기는 게 아까 호흡성 알칼리증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혈액 내 CO2 레벨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쉬는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하는 종이봉지 호흡이나 손을 모아서 들이마시도록 한다. 두 번째, 과다호흡을 한다고 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옆에서 흡수를 카운트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도록 할 거. 세 번째, 안정을 취하고 불안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기출됐던 문제의 응급처치, 호흡하기 쉬운 자세인 자위를 취해줌. 앉은 자세. 그래야 횡격막 하강이 쉽고 렁이 익스펜션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자세는 걸터 앉은 자세. 우리 왜 환자들 왜 뭐 식사를 하고 이거 있잖아요. 뱃살의 테이블 있죠. 그걸 이렇게 나들고 할 때가 제일 쉬운 자세래요. 이 자세를 하도록 하고 약 소지 여부를 물어봐요. 절대로 우리가 분무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치이기 때문에 자가 분무하도록 할 거. 자, 그렇게 해서 나아지게 되면은 나아지고 본인이 천식 환자인 거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이런 발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알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해서 교육이 더 중요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서 나아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O2 사용은 함부로 하지 말 것. 네. 예. O2 사용을 일단 함부로 하지 말도록 할 것.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에 이런 알러지성 질환 중에서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간호진단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관식 배점 큰 문제로. 간호진단, 간호중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식도 그런 맥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그쵸, 응급질환이지 알러지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호학 교과서에 있는 간호진단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간호진단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단. 딱 봐도.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간호진단은 뭐와 관련된 뭐잖아요.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이에요. 원인은 기관지가 연축이자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래가 자그만 진한 게 나오고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또 피로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의 간호중재는 어떤 거를 할까? 저를 보세요. 옛날에 우리 간호중재 할 때 간호중재는 일단 진단은 뭐와 관련된 뭐 앞에는 원인 뒤에는 문제라 그랬죠. 우린 그러면 결국 뭘 해줘야 돼요? 원인 해결을 해주고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재를 하기 전에 할 거는 중재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요? 3가지 정도는 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죠. 시험 문제가 6가지를 쓰라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포진을 잘해요, 답을. 2가지나 3가지는 사정. 그 다음에 2-3가지는 원인 해결. 뒤에 있는 2-3가지는 또 문제 해결. 그러면은 간호중재는 웬만하게는 점수를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요. 그러면 사정을 한다고 그랬지 그게 답에 들어가는 거야, 간호중재는. 그러면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 사정은 결국 뭘 해주면 돼요? 호흡하는 걸 양상을 사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쉽죠? 호흡을 청지를 해보고 비정상 호흡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 사정이죠. 호흡수 카운트하죠. 흡기하고 호기 시간을 또 비율로 사정을 해봐요. 또 호흡곤란이 있는데 액세서리 머슬을 많이 쓰나? 그것도 사정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면 돼요? 점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액화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점액 배출을 갖다가 쉽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배출을 할 수 있게끔 자세 같은 것도 중요할까? 예, 그걸 뱉어낼 수 있는 자세 갖다가 하도록 해요. 또 기침이나 지금 가래가 많다면서요. 기관지 연축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호흡하기 용이한 자세를 취해주고 점막의 부종 같은 게 있는 걸 좀 완화시켜주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투약하면 되겠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약물을 맨날 물어보더라 그것도. 답에 약물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약은 간호처치가 아니잖아요. 약물을 의사가 약물 처방한 약물을 투약하고 부작용을 관찰한다. 우리가 할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거 써주면 돼요. 그럼 뭘 써주면 돼요 거기다가? 의사가 처방한 기관지 확장제를 투약하고 부작용을 관찰을 한다.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액화시키는 방법 물 먹는 것 말고도 뭐 있어요? 가습기 대주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가 되면 웬만한 답은 어때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적이 한 2-3번 있었어요. 간호진단과 간호중재 쓰라고 할 때 천식, 호흡이 문제야. 그런 진단은 비효과적인 호흡,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호흡이. 그러니까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을 진단으로 빼요. 원인은 왜 그랬지? 기관지가 수축되고 가래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할 거는 뭐야? 사정 2-3가지. 그 다음에는 원인에 대한 2-3가지 해결. 마지막으로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을 좀 낮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 폴스 들립 같은 거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고 자그마한 기억을 되살려봐요. 특히나 우리가 보통 폐질환과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간호진단이 비효과적인 호흡 양상이에요. 어떤 폐질환이 있던 간에. 그쵸? 그러면 이거는 보편값으로 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알아요. 시험 문제가 COPD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폐기종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웬만한 답은 다 들어가겠죠. 그쵸? 첫 번째 간호진단. 2번째, 자, 또 뭘 뺄 수 있대요?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였죠. 아까 왜 호흡성 알칼리증이 호흡성 산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가스 교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되고 기관지가 수축하고 공기가 트랙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폐포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천식은 대표적인 COPD 질환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괴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가스 교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뭘 쓴다고 중재는
첫 번째는 사정부터 한다고. 저 사정도 한 줄에 사정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이겠죠. 1. 호흡수를 확인함. 2. 입술 오므리기 하는지 확인을 함. 부속권 사용을 확인함. 이렇게 쓰지 말고 한 줄에 호흡수, 깊이, 뭐뭐뭐뭐를 사정함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변의 장애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호흡하기 편한 자세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쪽은 상승시켜주고요. 피부와 점막 색깔을 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배출, 가스 교환 장애가 있는데 가래가 지금 있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석션을 해줄 수도 있겠고, 호흡성 알칼리증 생기면 나중에 머리 아프다는 얘기 하죠. 의식도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산소 공급 부족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를 사정해주고, 이제 필요한 어때요?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산소를 투여하도록 한. 그 다음에 수면 양상을 평가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주고 카페인 섭취를 금하고 편안한 취해를 취하도록 함. 여기까지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가스 교환 장애가 있을 때 대표적인 간호 중재 내용을 같이 해봤어요. 이해되시죠? 항상 간호 진단은 뭐와 관련된 뭐, 앞에는 원인, 뒤에는 문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간호 중재는 사정 몇 개, 원인 해결 몇 개, 뒤에는 문제 해결 몇 개로 답을 적도록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고요. 어떠한 간호 진단이 있는데 들어가는 거세요. 대학교 때 이거 맨날 공부했죠? 지식 부족. 그렇죠? 천식이 뭔지 잘 몰라요. 또 약물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기출되었던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이가 그랬어요. 얘는 자기가 아토피성 피부염인데 무슨 곰인형 그 고리를 들고 다니고 음식도 뭐 땅콩인지 뭔지 아무거나 먹고요. 이래요. 그 약을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약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식 부족이죠. 우리가 아마 제일 쉽게 쉽게 답을 만들 수 있는 게 지식 부족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문에 있으면 찾아서 그걸 써주면 되겠죠. 지식 부족이라고 나오면 쓸 거 많죠. 어느 정도인가 먼저 사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교육. 그죠? 이런 것들을 소화하게 되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천식 약물의 효과, 용량, 정확한 투여 방법을 교육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천식 발전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 질병에 대한 과정 교육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천식 지도 상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재까지 같이 해서 봤어요. 이거 이해다 되시죠? 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식이 있을 때 투약하는 그런 약물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약물 종류를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1차적으로 기관지 확장 효과를 보는 약물이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식이 있을 때 첫 번째가 염증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염증이 있어요. 그럴 때 투약하는 염증 억제제로 쓰는 약물에 뭐가 있대요? 첫 번째가 당뇨 콜티코이드 계통을 쓸 수 있죠. 두 번째는 비만세포 안정제를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뉴코트리엔 완화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물어봤던 문제예요, 지금. 다시 문제를 갖다가 물어볼 때 다음 중 염증 억제를 쓰기, 천식시 염증 억제를 위해서 투약하는 약물의 양리 기전과 부작용을 설명해 봐라. 나왔던 문제는 또 나와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보도록 하세요. 됐죠? 예. 이거 그래서 싱귤라라고 얘기하죠. 이 약물 많이 쓰잖아요. 어떤 약물? 뉴코트리엔 완화제. 이 약물 많이 써요. 뉴코트리엔 수용체의 기량제로 기관지 이완과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이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천식 있는 사람 첫 번째가 염증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당뇨 콜티코이드, 스테로이드요. 두 번째가 비만세포 안정제. 그죠? 세 번째가 뉴코트리엔 완화제를 쓸 수가 있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켜야지 어때요? 호흡하기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물을 쓸 수 있죠. 대표적인 약물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 어떤 거? 벤톨린, 그렇죠? 설반트, 벤톨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 벤톨린은요, 지금 당장이에요.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그쵸? 투약하는 약물이죠. 반면에 설반트 같은 약물은
지속적으로 기관지를 확장하려고 했을 때 쓰는 약물 중에 하나이겠죠. 천식 발작 시에는 유용하지만 급성 발작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 용량 흡입기, 건성분말 흡입기로 흡입하게 되면은 약은 작용 부위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흡입 후에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 후 입을 갖다가 헹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벤톨린이라고 네뷸라이저 하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뷸라이저 사용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혹시. 흔들어서. 저 흔들어가지고 이거를 액체인 거를 기화시켜가지고 뿌려야지만 잘 뿌려지겠고, 흡기를 할 때 들이마시도록. 흡기를 할 때 이거 갖다가 쏴가지고서 들이마시도록 해야지만 기관지 점막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아이는 이걸 갖고서 자기가 할 때 넣어줄게.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이에요. 부작용은 어떤 거? 교감신경 작용되니까 기관지가 확장되는 것 외에 다른 교감신경 작용이 나타나겠죠. 어떤 거? 경련. 그 다음에는 심장이 가선 기능을 갖다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오심구토, 혈당 올라가겠죠? 고혈당, 빈맥, 떨림, 그다음 저칼륨혈증이 생길 수가 있다. 부작용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나왔었던 기관지 확장제. 첫 번째가 교감신경,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를 봤어요. 우리가 보통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분비되죠. 에피노레피가 분비가 되는데 약물들이 다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알파1은 동맥혈관을 직접 가서 수축시키는 데 주로 작용을 하고요. 알파2는 정맥혈관 수축에 효과적인 약물이죠. 그 다음에 베타1은 신근 수축에 주로 작용을 하고요. 베타2는 기관지 평활근과 혈관을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천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베타2를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알파1을 쓴다든가 베타1을 썼을 때는 어때요? 예,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기관지 확장대에 메칠자틴계 유소체가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한 아미노필린 약물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약물은 직접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시켜요. 기관지 경련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폐동맥도 확장하기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을 저하시킬 수 있겠고, 평활근 내로 칼슘 이온의 이동을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활성을 억제하고 백혈과 비만세포에서 기관지 수축물질이 방출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강력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잔틴계는 기관지 평활근을 확장, 동맥 확장. 그 다음에 백혈구 비만세포, 기관지 수축물질을 방출하는 걸 억제하면은 항염증 작용도 그쵸 갖고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잔틴계의 대표적인 약물은 시오필린, 아미노필린 해가지고 각각 거기 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작용과 함께 부작용 갖다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요 혈관이 확장되고 동맥이 확장되기 때문에 효과가 이뇨작용이 굉장히 크대요. 나오는 소변량을 체크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위산분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뇨 효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죠. 부작용에. 근데 이뇨 효과가 다른 책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거기다가 놔둬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항콜린성 제제도 있는 거죠. 항콜린성, 우리가 보통 컬리너지 그러면 뭐예요? 부교감이잖아요. 부교감에 대한 항이니까 뭐가 되죠? 교감이 되는 거죠. 즉 효과적인 약물에 뭐가 있냐면은 교감신경 약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트로핀 같은 약물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왜 환자 오피니어 하기 전에 왜 점액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약물 투약하잖아요. 이 약물 점액분비를 줄여줘요. 기관지 평활근과 아세치콜린의 기관지 수축물질을 감소시켜주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볼 수가 있다. 만성 천식 환자의 유지 치료에 효과적이고요. 알러지성 비염과 감기에서 콧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 부작용으로 뭐가 생겨요? 똑같이. 교감신경계 증상이 생기는 거죠. 신경과민, 오심, 위장감 불편,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이 약물을 갖다가 투약할 때 녹내장이 있을 때는 투약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감신경계 약물은 뭐죠? 기본이? 동공을 확장시켜요.
그러면 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질환에서 녹내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안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약물을 봤어요. 크게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항염증, 두 번째는 기관지 확장.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봤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이어서 같이 해서 봤고요. 자, 9번 최대 요속기 사용. 시험 문제 기출되었던 거예요. 최대 요속기 사용 제가 거기다 그림을 넣어드렸죠. 찾으셨어요? 예. 최대 요속기 나오죠? 예. 최대 호기 요속기를 아이들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하루 변동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 보면은 신호등 체계인 거죠. 그래서 좋다, 중등도이다, 나쁘다 해가지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대 호기 요속기가 있다. 최대 호기 요속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 시험 문제 기출됐었어요. 자, 최대 호기 요속기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목적은 단지 느낌으로 추측하는 대신에 천식이 어느 정도를 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는 게 좋아요. 천식 치료가 제대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천식 치료의 변화가 필요한지도 보여줄 수 있겠고 다음번에 의사를 방문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되겠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좋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최대 요속기 갖다가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최대 호기 요속기를 사용하는가? 초기에는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 호기 요속기를 매일 사용하고요. 콧물 나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생기겠죠. 그때 써야 되겠고. 최대 호기 요속기니까 호기를 불어넣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외부로 이걸 갖다가 후 해서 뱉어낼 수 있을까? 그걸 측정을 지금 하는 건데 언제 사용하냐? 콧물 나고 감기 증상이 생기면은 감염성 천식이 내인성 천식이 있잖아요. 이럴 때 천식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훅 불어가지고 쓸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평상시하고 약간 느낌이 다를 때 그 다음에 천식을 악화시킬 유발인자가 근처에 있으면 어때요? 천식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치료법이 바뀌었을 때 천식 점검을 위해서 의사를 방문하기 1 내지 2주 전에 보통 사용을 해보도록 한다. 사용법, 똑바로 앉거나 일어설 것. 화살표를 0 또는 시작에 표시하도록 하고요. 입술을 마우스피스, 아까 거기 기계 봤죠? 단단히 대고요. 혀가 마우스피스 멀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고요. 최대한 강하고 빠르게 후 하고 불어넣어야 되고요. 입안에 음식물이나 껌을 제거하도록 하고 표시를 다시 0 또는 시작에 맞춰요. 이거를 3회 반복하고요. 3회 기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록하도록 하고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3회 반복 기록 중 가장 좋은 것을 기록하도록 할 것. 간격은 30초간 기다린 후 다시 검사하도록 할 것. 매일 같은 시간의 방법으로 쓰도록 하고요. 아침과 저녁에 반복할 것. 같은 시간 자세. 같은 자세. 약 복용 전. 약 복용 15분 후 이렇게 측정하도록 할 것. 자, 거기 지금 주의할 점 사용법 보고 있어요. 똑바로 서거나 앉아서 할 것. 화살표를 0 또는 시작에 맞출 것. 단단히 대가지고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것. 최대한 강하고 빠르게 불어넣도록 할 것. 다시 0 맞추고 또 시작하도록 할 것. 3회 반복 후 3회 기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록하도록 할 것. 그거 다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완화 약물. 그래 투여 전후에 최대 호기 요속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과 아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었죠. 자, 내가 최대 호기 요속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초록색이 뜬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 최고치 80에서 100% 전체가 깨끗하다를 알리는 신호이고요. 해봤더니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뇌 최고치 50에서 70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고예요.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악화될 수 있겠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으로 가야 되죠. 빨간색이 나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의 반밖에 안 불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의학적 비상상태, 심한 기도 협착을 의미를 한 속효성 기관지 확정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3회 반복 후 3회 기록 중에서 좋은 것을 기록할 것. 그거는 생략 같아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3가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애들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 호기 요속기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여가지고 쭉 정리해서 봤어요.
나왔던 문제 또 나와요. 천식에서 어떤 것이 다시 치고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 천식을 정의하고 천식의 원인이자 구본을 알고 천식의 병치 생리를 그쵸?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고 천식의 대표적인 다대 증상을 꼽아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식에 대한 급성천식 발작 처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천식 관련된 간호진단을 쭉 뽑아서 보고 그 다음에 기출되었던 최대 호기 유속기 사용 관련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천식에서 나왔던 모두 다를 총 정리한 거예요. 특히 약물. 그럼 이제 뭐가 나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천식은. 네, 나왔던 것들을 쭉 다 해석했어요. 졸립죠? 막 조시고 계셔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김학생의 건강상담 일지이다. 가로 안에 기억률에 해당되는 내용을 차례대로 써오래요. 지금은 시험 문제가 이게 다 지시형이죠. 저 문제가 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 내용들을 잘 읽고 지식 내용들을 읽으면서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김학생은요. 남자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네요. 최근에 1형 당뇨로 진단을 받았대요. 1형 당뇨? 소아형 당뇨구나. 얘는 췌장에 베타세포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평생 인슐린 맞는 아이다. 주사.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당뇨병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아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식이하고 운동요법을 실현하는 것,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관리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혈당관리, 관리를 해주는 거죠. 혈당관리, 매 식사 전과 잠자기 전 하루 종일 4번 검사하도록 한다. 자, 하루에 4번 검사하도록 하는데 매 식사 전, 잠자기 전 4번 검사를 하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뭐를 검사하도록 한다.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너 혈당 관리 잘 됐니? 혈당이 잘 조절됐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병원 가서 뭐를 검사하라고 얘기를 시켜야 되겠고, 해야 되겠고요. 식이요법 1일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요.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에 대한 식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3번의 식사, 3번의 간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육회도 많이 주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성장기 아이 같은 경우는 육회를 많이 쓴대요. 근데 이거는 5회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활용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6가지 식품군을 바꾸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써야 되겠죠, 니은.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운동하도록 해주고 인슐린 요법, 혈당을 기준으로 인슐린 용량을 결정하여서 주사기와 펌프를 이용해서 피하 주사를 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주관식 기출이었던 당뇨 문제예요. 참 당뇨 올해년도 나왔잖아요. 2016년도도 나왔죠? 저혈당, 올해는 고혈당, 또 2014년도 시험 문제는 지금 제1형 당뇨의 관리에 대한 것하고 기준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줄기차게 당뇨를 갖다가 내네요. 뇌 질환도 얼마나 많은데 고혈압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는데 누군가가 출제하시는 분이 당뇨가 너무 좋아서 케이스를 많이 봐서 당뇨 계속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본 것 중에 고혈압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2017부터 14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메이저 성인 질환들은 당뇨에 계속 저기 나오고 있어요. 고혈당, 저혈당 아주 돌아가면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봐요. 자, 3개월 동안의 혈당 관리가 잘 됐나 알아보는 대표적인 거 뭐예요? 당화혈색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를 할 때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뭐를 활용해야 돼요?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서 6가지 식품군을 바꾸어서 먹도록 한다. 바꾸란 말이 있으니까 교환으로 그쵸? 생각하면은 적어도 힌트를 갖다가 찾아가지고서 쓸 수 있었던 그런 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식품교환표 우리 대학교 때 얼마나 쉽게 그냥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또 다른 거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많이 혼동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이런 게 어떻게 답으로 될 수 있는가?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기입형 문제들 심오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문제를 낸다고 쳐요. 자, 뭘 낼 수 있어요? 예, 일형 당뇨의 특성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라. 또 일형 당뇨의 당뇨병 관리에 저 중요한 내용들 갖다가 서술해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혈당 관리는 하루에 몇 번 체크를 하라고요? 4번 체크를 한다.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게 있다는 거 하면은 최근 또 3개월, 1개월 동안, 몇 주 동안에, 1개월 동안에 우리가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또 뭐도 있죠. 그런 랩도 저 시험 문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뇨병 관리의 3대 원칙이 뭐예요? 식이, 운동, 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3대 관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이는 지금 식품교환표 갖다가 물어봤고요. 식이요법을 할 때 일일 필요연령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지문에 있잖아요. 또 다음 문제가 알아요? 일일 필요연령을 결정하라 그랬지. 그럴 때는 뭘 갖다가 주냐면은 몸무게를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몸무게가 없이 일일 필요연령을 결정하는 공식을 제시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일일 필요연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공부한 당신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일일 필요량 어떻게 계산을 해요? 나이? 왜 나이? 몸무게죠. 몸무게 곱하기 보통 활동은 30에서 35kcal. 그게 일일 열량이에요. 요구되는. 내 몸무게 50kg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돼요? 5, 35부터 시작해서 35kcal까지니까 보통으로. 5, 35, 5는 20, 175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연령을 얘한테 알려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의 식사, 2번의 간식 이제 어떻게 나눠요? 계획을 수립하라는데. 뭐 어떻게 나눠? 1500이다. 그러면 6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나누기 6 해가지고 간식하고 열량을 밥을 동일하게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1500 나누기 6 하면 한 번에 식사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250에서 300 사이로 열량 계산을 해가지고서 식품, 그쵸? 식단을 갖다가 짜고 간식의 종류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거 뭐지? 과일도 칼로리가 많아요. 예, 그래서 6으로 나눠주니 5으로 나눠가지고서 해서 칼로리를 갖다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한 끼당 뭐 250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250 칼로리가 되기 위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가지로 다시 식품군에 대한 칼로리를 다시 분배를 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얼마? 50%. 툭 자르면 50%예요, 보통. 그러면 250에 대한 50%면 얼마? 175. 그러면 탄수화물이 175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백질, 지방 각각 25 정도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은 175 중에서 85, 85는 지방,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식품군을 들어가서 탄수화물이 되기 위한 175 칼로리를 되는 거를 이제 다 식품마다 다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밥 한 공기에 몇 칼로리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보니까 뭘 못 먹겠다 그래요. 나는 콩을 못 먹겠어요. 단백질 중에. 그러면 콩의 고칼로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백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식품교환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6번의 식사를 다 나눠가지고 칼로리 계산해서 식품을 다 해서 식단 짜는 걸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됐죠?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갖다 한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혹시 알아요? 다음 시험 문제. 일일 필요 연령을 결정하고 식단 계획, 식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 아이에 맞는 거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시기를 봤어요. 우리가 당뇨병의 관리의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세부적인 것이고 목적은 정상 혈당 유지가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병증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 운동, 약을 갖다가 주는 거죠. 첫 번째가 시기를 봤어요. 두 번째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는 효과를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자, 운동의 효과는 뭐 인슐린 도움이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운동을 하도록 하죠. 운동을 할 때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 그럼 운동하는 거 효과적인 운동법.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계획할 거 뭐 있어요? 일주일중 3 내지 4회 정도 운동하도록 한다. 한 번 할 때는 30분 정도는 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한다. 운동을 할 때는 표준 최대 심박수를 고려해서 운동하도록 한다. 그건 동일해요. 어떤 질환이든지. 예. 그렇게 쓰면 웬만한 운동에 들어가는 당뇨병 관리는 다 들어가요. 그거는 고혈압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단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때? 운동하기 전에 미리 혈당을 갖다가 올려줘서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혈당증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단당류를 소지하고서 운동하도록 권유하도록 한다. 됐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당뇨병 환자한테 운동시킬 때 아주 중요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인슐린 요법이죠. 혈당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도록 할 거. 혈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확 올라가서 다시 고혈당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혈당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운동을 권유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뭐냐면은 인슐린 요법이죠. 우리가 지금 이 아이는 1형 당뇨죠. 인슐린 평생 주사 필요해요. 왜냐하면 베타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사를 갖다가 넣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혈당을 기준으로 인슐린 용량을 결정을 했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주사기나 펌프를 이용해서 피하 주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주사의 부작용도 알아야 되겠죠. 2016년도에 기출이었던 문제. 자, 인슐린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물어봤잖아요. 새벽 현상. 아니, 소머지 현상을 물어봤죠. 새벽 현상이 아니라. 새벽 현상은 저혈당 생기는 거는 새벽 현상. 다시 아침에 고혈당 올라가는 거는 소머지 현상이죠. 그렇죠? 소머지 현상. 이거 말고 우리가 인슐린 주사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그 주사를 하니까. 반복적인 부위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그죠? 굳어버려가지고 거기로 약물 흡수가 안 되죠. 자, 그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로테이트 하도록 할 거야. 또 알러지 같은 거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주의하도록 할 거. 부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반대로 저혈당 생길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부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고요. 자, 피하 주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왜 들어가면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문지르지 말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도 있나? 근데 해야 되는 경우는 활동이 그렇죠. 운동량이 작은데 주사하도록 할 거. 어디? 복부. 네. 운동이 예상되는데 주사를 하는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팔, 다리에 하게 되면 어때요?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복부에 하도록 할 거. 그 정도가 지금 인슐린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왜 또 롱액팅, 숏액팅 저렇게 해가지고서 실린지를 뺄 때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 있는 거는 손바닥에 굴려서 사용하도록 한다. 결정체가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한다. 쭉 있죠, 그거.
그건 또 그거대로 해가지고서 인슐린 세부적인 주사 방법을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사항들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2형 당뇨라고 한다면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가 없으면 조절이 안 되는 당뇨예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가 꼭 필요해요. 나머지 식이하고 운동은 다 보조예요. 반면에 2형 당뇨는 식이, 운동, 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형 당뇨는 인슐린 요법에서 주사형보다는 보통 이제 피오 경구약 같다가 사용하게 되겠죠. 양리작용은 뭐예요? 양리작용.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게 양리작용이에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리작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약물에 보면은 있잖아요. 픽타임, 작용시간, 픽타임, 그 다음에는 지속시간 있죠? 그것들을 다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당뇨에서 지금 욕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많죠? 나올 거. 또 나왔던 것들이고. 지금 응급간호가 2년 연속 나왔으니까 저혈당, 고혈당. 그죠? 그거 병리기 전까지 해서 보면 되겠고. 시험 문제가 발간호도 물어봤어요. 당뇨병 환자의 발은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될까? 발간호, 나왔던 문제니까 봐요. 어떤 걸 해줘야 돼요, 발간호? 발톱은 일자로 깎도록 할 거. 또, 티눈을 제거하지 말도록 할 거. 딱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할 거. 절대로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할 거. 감염이 있으면 의사를 방문하고 즉시 치료하도록 할 거. 발톱을 자르지 못하는 경우는 병원 가서 꼭 자르도록 할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도록 할 것. 이런 것들 있죠? 예. 정말 발은 정말 잘 썩더라. 정말 순식간이고 잘 썩고 자를 때 환자가 별로 아파하지도 않더라고요. 빨리 자르라 그래요. 막 힘드니까. 자, 그래서 발간호까지 같이 들어봤고 혹시 여기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9번에 아동학대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